기존의 게이밍 데스크탑 유저가 이런 고성능 미니 PC로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돈씨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보통의 게이밍 PC 유저들에게 이 제품을 설득할 마음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리오입니다. 누크 15 퍼포먼스 미니 PC는 에이수스에서 출시한 고성능 베어본 미니 PC입니다. 에이수스가 인텔의 누크를 인수하고 작년에 처음 출시했던 ROG 누크 플랫폼의 두 번째 버전이자 램과 스토리지 그리고 운영체제를 사용자가 직접 설치할 수 있게 비워둔 베어본 모델입니다. ROG 누크의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셔서 ROG 누크 1세대 리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미니 PC들보다는 사이즈가 크기는 하지만 데스크탑 대비 압도적으로 작은 사이즈인 3리터의 불과한 부피로 요즘 유행하는 SFF가 아무리 작아도 5리터를 넘기니까 엄청나게 작기는 하죠. 크기는 작지만 인텔 울트라 9 2세대의 강력한 성능 그리고 엔비디아 50 시리즈 외장 그래픽까지 탑재하여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퍼포먼스죠. 언박싱하기 전에 일단 제품 라인업 정리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ROG 누크와 누크 15 퍼포먼스 시리즈는 각각 두 가지 모델로 출시했습니다. 먼저 ROG 누크는 인텔 울트라 9 275HX와 엔비디아 RTX 5080을 탑재한 모델 그리고 같은 275HX 프로세서에 RTX 5070 Ti를 탑재한 두 가지 모델이 있고요. 완제품이기 때문에 DDR5 32GB 램과 M.2 NVMe 1TB 스토리지 그리고 윈도우 11 홈 버전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누크 15 퍼포먼스는 인텔 울트라 9 275HX와 엔비디아 RTX 5070을 탑재한 모델 그리고 울트라 7 255HX와 RTX 5060을 탑재한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베어본이기 때문에 램과 스토리지 그리고 OS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기본 베어본 모델로 구입하실 수도 있지만 각 판매처에서 별도로 조립한 다양한 구성으로도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울트라 9 275HX 그리고 RTX 5070이 탑재된 베어본 모델입니다. 에이수스 코리아에서 샘플을 대여해 주셨고요. 샘플이긴 하지만 양산 제품과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제품은 ROG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박스에서부터 화려한 장식 없이 심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면 바로 본체가 나오는데요. 잠시 옆에 두고 나머지 구성품을 볼게요. 일단 이런 워런티 카드랑 세이프티 인포메이션 이런 종이 쪼가리들이 들어있는데 매뉴얼은 동봉되어 있지 않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충제를 드러내고 여기 하단에 있는 종이 뚜껑을 한 번 더 열면 각종 구성품들이 들어있는데요. 우선 벽돌만한 어댑터가 보이네요. 용량은 330W입니다. 원래 에이수스 제품들이 어댑터가 나름 컴팩트한 편이었는데 이거는 전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작게 만들기는 어려웠나 보네요. 참고로 이 제품의 CPU와 GPU 최대 소모 전력이 각각 160W, 100W니까 330W면 전력 공급은 아주 남아 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M.2 SSD용 방열판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보통 써멀패드 정도로 발열을 해소했었는데 요즘은 부품들의 발열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냉각 성능이 곧 속도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와버렸죠. 특히 누크는 이번 15세대부터 NVMe Gen5를 지원하기 때문에 더더욱 냉각에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빈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마 어댑터에 연결할 전원 코드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 같은데 기존의 누크 시리즈를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 정발되는 누크 제품들은 이렇게 제품 박스 내에 파워코드가 동봉되어 있지 않고요. 판매처에서 따로 동봉을 해서 보내주는 방식이라서 이렇게 해당 공간이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 굴러다니는 코드가 많아서 하나 주워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한번 볼게요. 저는 처음 꺼내자마자 상당히 작아졌다고 느꼈는데 스펙을 보니까 오히려 전작보다 살짝 더 커졌더라고요. 아마도 불필요한 장식을 최대한 배제한 심플한 디자인이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부피는 3리터 그리고 무게는 3.1kg입니다. 누크 퍼포먼스 시리즈는 ROG 누크와 동일한 폼팩터를 가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이밍 PC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미니 PC라는 분야가 원래 개인 고객보다는 기업 고객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야입니다.
있습니다. 거의 한 2대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전작인 누크 14 퍼포먼스 역시 AI와 로보틱스 분야에서 인기가 많았던 모델입니다. 그런 면에서 디자인적인 요소는 상당히 절제되어 있습니다. 특히 ROG 누크와 비교하면 엄청 밋밋하게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ROG 로고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화려한 LED 장식들이 삭제가 됐고요. 무광 블랙 컬러로 마감한 아주 무난하고도 절제된 디자인입니다. ROG 누크랑 비교해서 특이한 점이라면 여기 이 앞에 코 부분? 여기서는 그냥 직각에 가깝게 무난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ROG 누크에서는 훨씬 엣지 있게 깎여 있고 또 거기에 ROG 로고가 장식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프린트 정도만 다른 게 아니라 아예 하우징 금형 자체를 다르게 만들었네요. 생각보다 정성인데? 아무튼 산업 현장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오히려 이렇게 눈에 안 띄는 단순한 디자인이 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는 이렇게 제품을 세워서 거치하는 스탠드가 달려 있는데요. 전작에서는 이 스탠드가 별도 구성품으로 제공되어서 거치대를 빼고 그냥 이렇게 눕혀서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스탠드를 분리할 수 없게 고정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실사용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아무래도 눕혀서 사용하면 냉각 성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무조건 세우는 방향으로만 강제를 한 것 같습니다. 본체 쪽을 보면 거의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통풍구가 여기저기 뚫려 있는데요. 이쪽이 CPU랑 GPU를 냉각하는 메인 냉각팬이 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벤트가 크게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특이한 거는 반대편에도 이렇게 네모난 통풍구가 뚫려 있어서 전작에는 없던 쿨링팬 하나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발열 관리에 더 신경을 쓴 모습이네요. 이따가 분해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출력 단자를 보겠습니다. 전면에는 우선 전원 버튼이 있고 그 아래 3.5파이 헤드셋 단자 그리고 USB 타입C 단자 하나와 타입 A 단자 2개가 있고요. 버전은 모두 USB 3.2입니다. 후면을 볼게요. 상단에 USB 타입 A 단자 4개가 있고 이쪽은 모두 USB 3.2 젠2 단자입니다. 그 밑에 2.5기가 랜 포트가 있고 그 아래엔 썬더볼트 단자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썬더볼트 4입니다. 물론 썬더볼트 5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고성능을 지향하는 제품인 만큼 썬더볼트 5를 탑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네요. 아무튼 썬더볼트 단자를 포함해서 총 8개의 USB 포트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웬만한 데스크탑과 비교해도 아쉽지 않은 포트 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디스플레이 2.1 포트 2개가 있고요. 참고로 아까 썬더볼트 4 단자 역시 DP 2.1 규격의 모니터 출력을 지원합니다. 그 밑에 HDMI 2.1 포트 2개까지 총 5개의 4K 출력을 지원하고요. 마지막으로 DC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 깨알같이 켄싱턴 락도 뚫려 있네요. 전체적으로 미니 PC 수준을 뛰어넘는 아주 풍성한 입출력 단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성능 좋은 게이밍 PC에 국한되지 않고 업무용 워크스테이션으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베어본이기 때문에 부품 장착을 위해서는 일단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드라이버 없이도 쉽고 빠르게 제품을 열고 부품을 장착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우선 후면의 나사를 손으로 돌려서 풀어줍니다. 그 다음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 편을 뒤로 살짝 밀어주면 아주 간편하게 커버를 열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를 보면 일단 램 슬롯 2개가 있는데요. DDR5 노트북용 메모리를 꽂을 수 있고 최대 96기가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 세대에서는 6400MHz C소딤까지도 지원을 하는데요. 아직 시중에 6400짜리 램이 흔하진 않은데 저는 중고나라에서 16기가짜리를 하나 구했으니까 이따가 장착해서 정상적으로 인식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는 여기랑 여기 각 하나씩 2280 규격의 M.2 SSD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2개 마련되어 있고요. NVMe 1번이 PCI 젠5까지 지원하는 슬롯이고 2번은 젠4까지만 지원합니다. 두 슬롯 모두 최대 4테라를 지원합니다. 이것도 젠5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현존하는 M.2 SSD 중에서 거의 끝판왕이죠. 하이닉스 P51 제품을 역시 중고나라에서 득템했으니까 이것도 이따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램과 스토리지 모두 고사양을 지원하는 데다 NVMe 젠5는 발열이 심한 걸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SSD용 방열판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요. 게다가 이쪽에 블로우팬까지 추가로 달아놔서 외부에서 흡기한 바람을 이쪽 편으로 전체적으로 쏴주는 방식으로 최대한의 냉각을 제공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여러 가지 미니 PC들을 많이 분해했었는데 쿨링 쪽 설계는 에이수스가 제일 진심인 것 같아요. 이쪽 편에는 방열판 아래에 무선 랜 모듈이 장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7과 블루투스 5.4를 지원하고요. 특히 와이파이는 인텔 킬러 와이파이 기술을 지원해서 다중 작업 시 트래픽 우선순위를 효율적으로 할
할당해주고 게임 플레이 시에는 지연 시간을 줄여준다고 하네요. 그 밖에 보드에서 특별히 추가 설명할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기술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ASUS 홈페이지에서 TPS 문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블록 다이어그램 같은 것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니까 개발자나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은 보다 상세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건 인텔 시절부터 누크만 거의 유일하게 제공하던 부분이라 하드웨어를 좀 더 본격적으로 만져야 한다거나 혹은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을 때 다른 브랜드 대비 아주 강력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분해는 여기까지만 보면 충분하고요. 살짝 아쉬우니까 반대쪽 커버를 열어서 메인 쿨러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만 들여다볼까요? 자, 반대편 커버를 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나사를 하나 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슬라이드해서 열면 이렇게 커버가 분리됩니다. 안쪽에는 보시다시피 두 개의 쿨링팬과 거기에 연결된 엄청나게 거대한 히트싱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메인보드는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는 다 팬이랑 히트싱크가 탑재된 공간이라 제품 사이즈의 거의 대부분이 쿨링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일반적인 미니 PC나 노트북들과는 급이 다른 냉각 설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같은 칩셋을 쓰더라도 전반적인 성능, 특히 안정성에서 훨씬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아예 한 번 더 열어서 안쪽에 칩까지 보여드리고 싶지만 빌려온 거라 이번에는 참아볼게요. 냉각 설계는 이전 세대랑 거의 비슷한 구조인 것 같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ROG 누크 1세대 리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미쳐가지고 진짜 끝까지 분해했었거든요. 쿨링팬 두 개 중에 위쪽 편에는 인텔 울트라 9 275HX C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인텔의 랩탑용 프로세서인 울트라 시리즈의 2세대 제품이고요. 이 HX 전미사는 원래 인텔 코어 i 시리즈 때까지 붙어 있었다가 울트라 1세대 때 사라졌었는데 2세대 오면서 다시 부활했네요. 같은 2세대 중에서 일반 고성능 모델인 H와 비교하면 코어 수가 더 많은데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저전력 코어를 아예 없애버리고 P코어와 E코어만 늘어났습니다. TDP도 최대 160W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는데 거기다 바이오스에서 터보 부스트 커스텀이 가능해서 170W까지 구동할 수 있는 강력한 프로세서입니다. 반대로 내장 GPU 성능은 최소한으로 낮춰놨습니다. 애초에 외장 GPU를 같이 쓰는 용도로 나온 제품이라 굳이 내장 GPU에 투자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뜻인 것 같고요. 내장 그래픽이 너프되면서 AI 성능도 같이 너프됐는데 이 또한 외장 GPU의 AI 성능이 훨씬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는 별로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한마디로 성능이랑 별로 상관없는 요소들은 최대한 절제하고 이 랩탑용 프로세서라는 틀 안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를 위해서 설계한 라인업, 그러니까 잔재주 부리지 않고 오로지 깡성능 하나만 밀어붙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엔비디아 RTX 5070 랩탑용 G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40 시리즈 대비 가장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은 역시 AI 성능인데요. 798톱스로 기존의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외장 그래픽이 없는 보통의 미니 PC들이나 노트북들도 작년부터 온디바이스 AI 붐이 일면서 AI 성능을 엄청 경쟁적으로 홍보했었거든요. 그게 작년에 언급되던 수치가 대충 한 40톱스 정도였고 올해는 급속도로 발전해서 이제 100톱스 수준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냥 외장 GPU 하나 꽂으니까 그 모든 게 한낱 번뇌에 불과했던 건가 싶은 기분이네요. AI 성능을 얘기할 때 역시 게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50 시리즈 출시와 함께 업데이트된 DLSS4의 화면 업스케일과 프레임 생성 능력에서 AI 성능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특히 50 시리즈만의 트랜스포머 업스케일은 실제로 다른 방식 대비 눈으로 체감이 될 정도의 이미지 품질 향상을 보여주고요. 또한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 기술을 통해 기존의 2배가 한계였던 프레임 생성 능력을 무려 4배까지 상승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일반적인 AI 작업도 훨씬 수월해지겠죠. 굳이 LLM이나 이미지 생성 같은 직접적인 AI 작업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는 많은 편집 프로그램들이 온디바이스 AI를 지원하니까 업스케일링, 노이즈 제거, 자동 색보정 등의 많은 작업들을 더 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온디바이스 AI 시연하려고 엄청나게 고생했었는데 참 격세지감이네요.
일단 CPU와 GPU의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기 위해서 패스마크 기준으로 줄을 세워봤습니다. 먼저 울트라 9 275HX의 종합 점수는 같은 HX 라인업 기준으로 인텔 14세대 i9 14900HX 대비 약 25.6% 성능이 좋아졌고요. 같은 울트라 2세대인 285H와 비교하면 약 38.8% 높은 점수가 나왔네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대탑 CPU랑 비교해보면 14세대 i7 14900K보다는 높고 13세대 i9 13900K보다는 살짝 낮은 정도입니다. 당연히 노트북용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1, 2세대 정도의 급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따라잡은 느낌이라 이제 대탑이랑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GPU의 경우에는 렌더링 방식이나 API 종류, TGP 세팅에 따라서 벤치 점수의 폭이 크기 때문에 GPU 자체의 절대 성능을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서 현존하는 거의 모든 리뷰들을 찾아봤는데요. RTX 5070 랩탑 GPU의 실성능은 대체적으로 전작인 4070 랩탑 대비 약 10%에서 15% 정도 향상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여기는 DLSS를 포함하지 않은 기본값이기 때문에 DLSS를 포함한 체감 성능은 플러스 알파가 되겠고요. 데스크탑 GPU와 비교하면 5060 대탑 버전보다 조금 나은 정도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제로 벤치를 돌려본 결과를 보면서 얘기해볼까요? 우선 시네벤치부터 보겠습니다. 싱글 134점, 멀티 1957점으로 동일 CPU의 평균치와 비교해서 싱글은 다소 비슷하게 나왔지만 멀티에서 크게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분 스로틀링 테스트에서도 기존 점수와 거의 똑같이 나와서 안정성이 상당히 높은 느낌입니다. 긱벤치입니다. CPU 싱글 3027, 멀티 18694점으로 평균치보다 꽤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로 성능 옵션은 건드리지 않고 디폴트 상태로 진행했는데요. 참고로 바이오스 기본 설정은 PL1 115, PL2 160W로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건 샘플이기 때문에 양산 제품의 설정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트라 9 275HX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따라붙는 말이 있는데요. 이 CPU의 스펙상 최대 작동 온도가 105도인데 진짜로 실사용 시 105도까지 피크를 찍는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죠. 저도 익히 들어서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과연 진짜로 찍었을까요? 105도까지는 아니지만 100도를 넘기기는 했습니다. 시네벤치 멀티코어 10분 테스트 딱 한 가지만 거의 10분이 다 되어가는 막바지에 101도까지 순간적으로 피크를 찍었고 그 외의 테스트에서는 한 번도 100도 이상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여섯 번 같은 테스트를 반복했는데 최대 96도 정도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속적인 부하가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5W 수준으로 파워를 몰아붙여도 최대 83도 선에서 잘 방어가 되고 있고요. 평균값은 75도 수준으로 아주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발열로 악명 높은 275HX로 이 정도 안정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이 PC의 쿨링 성능이 높다는 뜻이겠죠. 3D 마크로 그래픽 성능을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스피드웨이 3440점, 스틸노마드 3064점, 타임스파이 13933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6831점, 포트로얄 8824점으로 전반적으로 괜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까 CPU 테스트 때처럼 평균 점수보다 더 잘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전원이나 냉각 문제로 GPU 자체의 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이슈는 없었습니다. GPU의 안정성을 보기 위해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스피드웨이, 스틸노마드,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각각 98.8, 99, 99.1%로 완벽한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3D마크는 웬만하면 점수 잘 나온다고 해도 거의 1시간 동안 쉴 새 없이 테스트를 돌렸을 때 최대 113W, 평균 101W로 아주 TGP를 맥스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최대 70도, 평균 64도로 여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GPU 돌리기에는 아주 차고 넘치는 전원 공급과 냉각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게임을 돌려봤습니다. 먼저 사이버펑크에서 1440은 DLSS 없이도 울트라 옵션에서 평균 60프레임 이상 잘 나오고요. 레이트레이싱 낮음에서 48, 레이트레이싱 중간에서는 9프레임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DLSS를 켜면 울트라 옵션에서 167프레임, 레이트레이싱 중간 단계에서도 124프레임이 나옵니다. 다만 5070 GPU의 깡 성능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 스터터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레이트레이싱 옵션은 낮은 단계로 돌리시
플레이시면 아주 안정적으로 구동이 가능하겠습니다. 2160에서는 DLSS 끈 상태로 낮음 옵션에서 평균 60프레임, 중간과 높음, 울트라에서는 각각 44, 37, 28프레임이 나와서 그래도 괜찮은 그래픽으로 즐기고 싶으시다면 DLSS를 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DLSS를 켰을 때는 울트라 110프레임, 레이트레이싱 낮음 57프레임, 중간 18프레임으로 레이트레이싱은 1440으로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텔라 블레이드입니다. 1440에서 DLSS를 꺼도 매우 높은 옵션에서 평균 89프레임으로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요. DLSS를 켜면 181프레임이 나옵니다. 2160에서는 DLSS 없이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옵션에서 각각 67, 56, 47, 47프레임이 나와서 막 대단한 성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게임을 불편함 없이 즐길 수준은 되는 것 같고요. DLSS를 켜면 매우 높음에서도 147프레임으로 아주 좋은 성능이 나오지만 아까 사펑에서처럼 일부 구간에서 스터터링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비디오 메모리를 참고하셔서 약간의 옵션 타협을 하시면 157프레임에서 스터터링 없이 아주 안정적인 구동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아크레이더스입니다. 1440에서 DLSS 없이 에픽 옵션으로 68프레임이라는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고요. DLSS를 켜면 153프레임이 나옵니다. 2160에서는 DLSS를 껐을 때 낮음에서 에픽까지 큰 차이 없이 40프레임 정도로 못할 수준은 아니지만 살짝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는데요. DLSS를 켜면 에픽에서 115프레임이 나와줍니다. DLSS 능력이 이럴 때 잘 발휘되는 것 같아요. 껐을 때도 80, 90 이상 잘 나오면 켜도 그냥 오버스펙인 느낌이고 아예 10에서 20프레임 정도로 성능이 너무 안 나오는 경우에는 DLSS를 켰을 때 겉보기에는 프레임 뻥튀기가 돼서 잘 나오지만 스터터링이 발생하거나 뭔가 제대로 게임이 안 돌아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렇게 기본 성능이 30은 넘지만 60프레임은 안 나와서 살짝 아쉬울 때 DLSS를 켜면 아주 자연스럽게 고성능으로 게임을 구동할 수 있어서 체감 성능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1440p에서는 기본 성능만으로 현존하는 최신 AAA 게임들을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했고요. 약간의 옵션 조정과 DLSS4의 힘을 빌리면 2160p에서도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 기술로 기존에는 2배까지만 프레임 생성이 가능했지만 50 시리즈부터는 3배, 4배의 프레임 뻥튀기가 가능해졌는데요. 개인적으로 4배에서는 뭔가 구름 속을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어색함이 느껴져서 추천드리지 않고요. 3배에서는 2배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DLSS 자체가 어색해서 싫어하시거나 멀티플레이 시 조금이라도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을 때는 2배냐 3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끄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사펑 같은 싱글 게임에서는 3배수까지 올려도 생각보다 자연스러워서 이질감 없이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일반적인 작업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두 가지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 직접 프로젝트를 돌리면서 성능을 측정하는 퓨젯 벤치를 돌려봤고요. 이 점수가 어느 정도 수치인지 비교하기 위해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M3 프로가 탑재된 맥북 프로에서도 같은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참고로 맥북에서 작업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네이티브 4K 편집 시 그냥 기본적인 컷 편집이나 자막 이런 거는 전혀 문제 없었고요. 효과 같은 걸 많이 적용하거나 수십 개의 클립을 동시에 선택하거나 그럴 때 조금 버거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누크15 퍼포먼스에서는 퓨젯 벤치 프리미어 프로 점수 1338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 맥북은 5856점밖에 안 나왔네요. 저는 맥북도 충분히 넘치는 성능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2배의 스코어를 보여줍니다. 뭐 일반적인 영상 편집 작업에서는 아주 훌륭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번에는 3D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블렌더 벤치를 돌려봤습니다. 실제 블렌더 프로그램 내에서 3가지의 샘플을 렌더링 해보고 1분에 몇 개의 샘플을 처리했는지 점수를 내는 겁니다. 보통 3가지의 합산 점수로 평가를 하고요. 높을수록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누크에서 블렌더 벤치마크 CPU 점수는 총 483점이 나왔고요. GPU 점수는 4100점이 나왔습니다. 블렌더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는 각 CPU와 GPU의 평균 점수보다 잘 나왔어요. 참고로 제 맥북 프로의 점수는 CPU 214점, GPU 1649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2배 이상의 격차가 나버렸네요. 영상 편집과 3D 작업 모두 웬만한 작업에서는 아주 빠릿한 속도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AI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긱벤치 AI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참고로 현재 AI 벤치마크가 데이터가 많지도 않고 결과값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나마 대중적인 긱벤치에서도 각 제품별 스코어가 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아서 순위를 매기거나 1대1 비교를 하기도 애매해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방법론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결과를 보면 온엑스 프레임워크에서 CPU로 돌렸을 때 이 정도, 다이렉트 ML에서 외장 그래픽 이 정도, 내장 그래픽은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 오픈비노 프레임워크에서 CPU 이 정도, 내장 그래픽 이 정도, NPU는 이 정도 점수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부품들의 성능이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인 PC들 기준으로는 상위권에 속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첨언하자면 요즘 CPU와 GPU들에서 지원하는 프레임워크가 많아지고 있고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도 많아져서 이제는 일반적인 PC에서 AI를 활용하거나 개발하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산업용으로 개발하시는 경우에는 현장 스펙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 데스크탑이나 서버급 컴퓨터 대신 비교적 전력을 덜 먹는 미니 PC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최근 가장 핫한 분야가 로봇에 AI를 적용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작은 사이즈의 미니 PC 중에선 압도적인 성능 그리고 다양한 입출력 포트가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밀스펙 인증도 받았어요. 이거는 그냥 산업 현장에서 쓰라고 만든 겁니다. 물론 요즘 제슨 토르 같은 게 나오면서 모듈화가 가능한 압도적인 성능의 플랫폼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인텔 기반의 PC에서 개발을 하시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다면 누크15 퍼포먼스가 대체할 수 없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말하다 보니까 총평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아직 테스트 안 끝났습니다. 자, 초반에 제품 분해하면서 DDR5 6400 메모리랑 NVMe Gen5 SSD도 성능 테스트를 하기로 했잖아요. 일단 사용한 제품은 삼성 DDR5 6400 16GB 메모리 그리고 하이닉스 P51 1TB SSD입니다. 바로 결과 보면은요. 보시다시피 램 아주 정상적으로 CSODIM으로 인식하고 있고 클럭도 6400 잘 인식했습니다. 에이다64 벤치 돌려보니 읽기 5557메가로 51200에 가깝게 잘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Gen5 SSD 역시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에서 읽기 11126메가, 쓰기 7361메가로 아주 훌륭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젠5가 발열이 심각한 편이라고 들어서 걱정했는데 방열판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최고 82도 정도 나오는 걸 보니 동일 부품에서 90도 이상 올라가는 다른 벤치 결과들과 비교해보면 아주 양호한 수준이고요. 방열판을 장착하면 최고 58도까지 떨어지면서 아주 쾌적한 수준이 됩니다. 확실히 메인 쿨링팬 외에 반대쪽에도 냉각을 위한 블로어팬을 달아놓은 게 실제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사실 6400짜리 램과 5.0 SSD가 실제 체감 성능에서는 거의 체감하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냥 저희 같은 사람들은 숫자 나오는 거 보고 흐뭇해하면 돈값 하는 거잖아요. 낭만에는 가성비가 없습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오래전부터 꿈꾸던 환경이 있는데요. 바로 거실에서 PC 게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랑 엑스박스 시리즈 X를 사용하고 있고 전에는 플스까지 갖고 있었을 정도로 콘솔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지금 콘솔만으로 아주 만족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같은 게임도 스팀이랑 에픽이 더 저렴한 경우도 많고 예전에 쌓아놨던 제 스팀 라이브러리가 아쉽기도 하고 무엇보다 콘솔 게임기 대비 더 좋은 퀄리티로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적당한 거실용 게이밍 PC를 맞춰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성능 좋은 데스크탑은 덩치가 너무 크고 미니 PC는 성능이 안 되고 미니 PC에서 게임 패스 클라우드를 돌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럴 거면 그냥 액박을 쓰는 게 근데 이 제품 리뷰를 진행하면서 진짜 꿈을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컨트롤러로 플레이하는 싱글겜만 돌리는데 컴퓨터 딱 키자마자 이렇게 스팀 빅픽처 모드로 세팅을 해놓으면 진짜 콘솔 게임기랑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같이 맥북 유저라면 에이수스의 거의 모든 PC가 WOL을 지원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원격으로 윈도우 작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진짜 완벽할 것 같아서 대여기간 끝나기 전에 최대한 가지고 놀아야겠네요. 같은 의미에서 내년 초에 출시할 스팀 머신도 기대하고 있고 아마 실제로 구매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스팀 머신이 대박을 친다면 분명히 같은 환경에서 더 고성능의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니즈도 생길 거기 때문에 이런 고성능 미니 PC의 수요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게다가 완전한 인텔 기반의 PC라는 점도 분명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게이밍 데스크탑 유저가 이런 고성능 미니 PC로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고성능의 게이밍 대탑을 사용했던 유저라면 앞으로도 계속 대탑을 고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 돈씨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보통의 게이밍 PC 유저들에게 이 제품을 설득할 마음은 없습니다. 사실 설득도 안 될 거고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하지만 요즘 일반 가정에서 뚱뚱한 대탑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데스크탑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가 줄면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죠. 업무는 거의 노트북으로 처리하고 게임의 빈자리는 스마트폰과 콘솔 게임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2015년부터 집에서는 맥만 썼거든요. 그래서 가끔 주변에서 PC 사양 봐달라고 하면 매번 다시 공부할 정도로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하자면 데스크탑으로 게임을 돌리는 게 오히려 매니악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외눈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외눈박이었던 거야. 그래서 기존의 통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폼팩터가 어떻게 실용적으로 쓰일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게이밍 PC로 이 제품을 바라볼 거기 때문에 저도 많은 부분을 게임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게이밍 PC로서의 장점을 제외하고서라도 활용 분야는 이미 많기는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니 PC 시장의 대부분은 기업 고객이니까요. 미니 PC는 기존 데스크탑이나 서버급 PC가 가지지 못한 작은 크기, 저전력, 그리고 강력한 내구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키오스크, 공장 자동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AI와 로봇 분야에서의 수요도 많아서 고성능 미니 PC의 니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텔 기반의 개발이 필요하다면 사실상 누크 15 퍼포먼스 말고는 대체제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AMD 기반으로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꼭 산업용 PC가 아니더라도 고성능을 요하는 3D 작업이나 영상 편집 용도로도 발열이나 성능 저하 없는 안정적인 퍼포먼스가 필요하시다면 좋은 선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ASUS 코리아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누크 15 퍼포먼스 미니 PC를 리뷰해 봤는데요. 숙제 영상이긴 하지만 테스트용 부품을 사비로 구매할 만큼 진심을 담아서 솔직하게 리뷰했으니까 이런 저의 진심이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고 유용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알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